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코틀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이 코틀린 언어가 얼마나 좋은 언어인지 그러한 언어에 대한 특성과 그리고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하고 우리가 이 코틀린을 이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뭐 관련된 공식 언어로 이제 구글에서 채택이 됐죠. 그죠?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코틀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첫 번째 장으로 코틀린의 등장과 개발 환경 설정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자, 코틀린이 실제로 등장한 원인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회사 있죠. 예, 그 회사와 분쟁 때문에 이 코틀린이 생겨나게 되겠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코틀린의 등장 배경입니다. 자, 코틀린은 인텔리제이 IDEA라는 개발사거든요, 여기가. 의 개발사라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 유명한 통합 개발 환경을 만드는 회사 젯브레인즈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되었는데 이게 2011년도에 이제 릴리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인텔리제이 IDEA 기반이며 코틀린 언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틀린은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걸까? 다음과 같은 프로그래밍에 가능한 멀티 플랫폼 언어인데요. 자, 코틀린의 JVM 이거는 보시다시피 자바 버추얼 머신, 그래서 자바 가상 머신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만들 수가 있고요. JVM은 우리가 자바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만드는 가상 머신을 의미하죠. 또한 아울러 코틀린 JS 자바스크립트죠. 그죠? 자바스크립트를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저급 언어인 코틀린 네이티브 해서 LLVM 해서 로우 레벨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LLVM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여러 플랫폼을 타깃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강력한 언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코틀린은 JVM, 자바스크립트, 네이티브 상에서 실행될 수가 있는데 특히 JVM,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 머신 기반의 코틀린은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코틀린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서버, 클라이언트까지 다루는 풀스택, 여기서 말하는 풀스택 개념 아시죠? 아마 코틀린을 좀 배우신 분들이라면 코틀린을 배우려고 이제 딱 이제 하시는 수강생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언어들 한두 개는 한 개 정도는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가 개발을 할 때 화면에 표식을 해주는 게 있죠. 즉 브라우저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게임을 할 때의 인터페이스나 그런 것처럼 화면에 뿌려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개발해주는
개발자들을 프론트 엔드 단 개발자라고 하고요. 이 화면에서 화면이 막 동적으로 움직여요. 그죠? 게임에서 캐릭터도 움직이고, 브라우저에서도 막 뭐가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뒤에서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특히 JSP나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우리나라는 많이 쓰는데, 이거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시켜요. 그래서 이 두 개 단을 아우르는 사람을 우리는 백엔드 프로그래머라고 지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풀스택 웹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풀스택 개발자는 그러니까 멀티예요. 프론트 엔드 단도 건드릴 수 있고, 자기 혼자 프론트 엔드부터 시작해서 백엔드 중에서도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풀스택 개발자라고 해요. 굉장히 몸값이 높죠. 그만큼 저렇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풀스택 웹 개발도 역시 코틀린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티브 기반의 코틀린은 LLVM 컴파일러를 통해서 뒷부분에 정리한 플랫폼을, 우리 뒷부분에 제가 플랫폼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그걸 타깃으로 한 기계 코드, 바이트 코드, 기계 코드, CPU는 0과 1밖에 몰라요. 그리고 가산밖에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계어라고 하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코드를 한 번만 작성을 해도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iOS는 아시다시피 아이폰 쪽이죠. 그죠? 예, 모두 구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 또는 인베디드는 어떤 데이터, 어떤 칩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저 메인보드라든지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새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 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칩에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심는 것을 인베디드라고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인베디드는 코틀린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C 언어가 제일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C 언어보다는 코틀린이 조금 밀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oT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그죠? 예, 우리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그런 것들이나 기업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등등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것들, 그런 것들을 조작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제어해 주는 것을 우리가 IoT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등을 타깃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역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서 많은 연습을 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얼마나 코틀린이 강력한 언어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자바도 좋은 언어고요. 그리고 뭐 C 언어도 좋은 언어고, 다 언어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2011년도에 나왔다고 했죠. 근데 자바가 아니라 C는 1970년도에 나왔어요. 자바는 1994년도에 나왔고요. C++은 198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이런 언어에 비하면 2011년에 젯브레인즈에서 개발한 이 코틀린이 얼마나
최근에 나온 언어로서, 그리고 지금 세계 언어 중에서 아직까지 C 언어와 C++, 그리고 뭡니까? 자바가 거의 세계의 부동의 1, 2, 3등, C샵도 뭐 10위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언어가 파이썬과 코틀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이, 코틀린은 실제 안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오라클사와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자라고 처음에 애초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코틀린이 젯브레인즈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봤고요. 코틀린은 아래와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애플, iOS, ARM 32, 64, 에뮬레이터 X86 언더바 64, 그리고 애플 맥OS, 그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환경, 그죠? 그리고 윈도우, 그리고 리눅스, 그리고 웹 전용 WASM32, 뭐 이런 깊이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아, 애플, 안드로이드, 리눅스, 웹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플랫폼 환경의 종류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ARM32나 64 비트 환경이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데스크탑 PC는 X86 계열이죠. 그죠? 그리고 리눅스는 PC 환경이나 혹은 서버용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전용 플랫폼인 WASM32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코틀린은 이 전부 환경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자바와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코틀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안드로이드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자바로 만들어졌어요. 자바로. 그런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합시다. 예, 완벽하게 호환되므로 자바 코드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도 자바와 혼용돼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틀린을 배우기 위해 정해진 플랫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강의에서는 코틀린의 JVM, 아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JVM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용해서 코틀린을 학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코틀린의 장점을 한번 보죠. 뭐 어떤 언어든지 마찬가지겠지만은 자료형 오류, 데이터 타입의 오류를 미리 잡을 수 있는 정적 언어입니다. 뭐 C 언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적 언어를 두고 타입형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거나 변수를 선언하거나 이런 거 할 때 int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바나 렛이나 const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기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럼 이건 데이터 타입을 몰라요. 이거는 이제 런타임 시에 브라우저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타입이 넘버냐 스트링이냐 이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불안정한 컴파일이 되는 거죠.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뭐 다른 뭐 자바를 좀 하신 분도 계실 거고 C++를 좀 하신 분도 계실 거고 C 언어도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코틀린도 마찬가지로 자료형 오류를 미리 잡을 수 있는 정적 언어예요. 그래서 컴파일 예외, 익셉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딱 쳤는데 잘못 입력이 되면 자료형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가면 바로 컴파일 예외 체크드 익셉션이 발생이 돼요. 그래야 그걸 잡아줘야 컴파일이 된다라는 건 아시길 테고, 그죠? 그래서 코틀린은 프로그램을 컴파일 될 때 자료형을 검사하여 확정하는 정적 언어이다. 즉 자료형 오류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 런타임 시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 디버깅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그죠? 그런데 컴파일 예외 체크드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바로 눈에 빨간색이 올라와 있고 에러가 발생했다,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올라오기 때문에 잡기가 쉬운데, 아니 실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터지면 그걸 우리가 런타임 예외 unchecked exception 체크 안 해준다고, 그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일단 프로그램의 안정성에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널 포인터 예외로 인한 프로그램의 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 널 포인터 예외라는 것은 뭡니까? 얘는요,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에서 보통 포인터도 C 언어에서 포인터도 널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객체 지향 언어에서도 우리가 객체를 선언할 때 널 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를 하든지 참조 변수를 초기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 널 포인터 예외라는 것은 객체, 즉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았는데 거기에 그 객체에 있는 멤버나 멤버 함수를 사용하면 발생하는 예외예요.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널 포인터 익셉션을 한 번쯤은 경험을 했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널 포인터 예외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런타임 시에 발생을 해요. 그럼 찾기도 힘들어요. 어디서 터질지도 몰라. 그거는 오로지 경험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노하우, 개발 경력에 따라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오랫동안 프로그래머들의 골치를 아프게 만든 주범이죠. 저도 이런 널 포인터뿐만 아니라 런타임 예외, 즉 체크 안 해주는 예외 때문에 디버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도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코틀린은 널 포인터 예외를 예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NP를 우리가 이제 NP 개념이라는 건데, 널 포인터 익셉션의 약자를 줄여서 NPE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개발자들은 코틀린처럼 NPE를 예방하는 특성을 NPE 널 포인터 익셉션에서 자유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요, 코틀린은 코드가 정말 간결하고 효율적입니다. 자바를 공부하신 분이나 C++ 공부하신 분, C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함수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객체 이런 걸 만들 때도 코드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그러한 코드를 아주 짧고 간결하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코틀린이에요. 그래서 코틀린은 여러 가지 생략된 표현이 가능한 언어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바나 C++를 공부하신 분이 이 언어를 보면 이게 언어인가 싶기도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른 언어보다 훨씬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코딩할 수 있다. 또한 요즘 트렌드가 함수형 프로그래밍하고 플러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건데,
요즘 트렌드가 이래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 자체를 객체로 보는 거예요. 그죠? 객체로 보고 람다식 아시죠? 그죠? 람다식을 어떤 변수에 할당하거나 매개 변수에 매개 변수 값으로 인자 값으로도 넘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죠. 그리고 객체는 객체 지향적인 거는 우리가 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클래스화 시켜서 만드는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 돼요. 물론 자바도 다 돼요. 그리고 C++도 다 되고요. 얘도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011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전에 있는 장점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변수에 저장하거나 함수를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넘길 수 있는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클래스를 사용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가장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세미콜론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미콜론을 생략할 수 있는 언어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R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그 R 언어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얘는 아주 간결하고 효율적이고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되고 객체지형 프로그래밍도 되고 이래서 제가 이게 가능한가, 이게 언어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는 너무나 이 세미콜론을 중요시와 해왔던 게 사실이죠. 코틀린을 접하기 전까지는. 왜? 이것을 기준으로 컴파일러가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컴파일러가 한 명령씩 실행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는 도대체 이게 언어가 맞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거죠. 근데 그게 되더라 이거죠. 아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코틀린의 장점입니다. 장점. 일단 가장 큰 거는 널 포인터 예외, 그리고 간결하고 효율적, 그리고 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다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특히 세미콜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실로 정말 좋은 내용이죠. 예. 그냥 개념을 깨버린 거예요. 그죠? 예. 자, 안드로이드 공식 언어로 채택된 코틀린. 자, 자바 언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라클이 얼마나 참 뭐 돈을 좀 밝히는 회사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자바 언어는 원래 1990년도 80년대에 MS사에서 C++를 내놓으면서 객체 지향 언어를 내놨잖아요. 근데 C++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 다중상속이 된다든지 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독점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독점이다 보니까 전 세계 개발자들이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우편이나 서신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MS사에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수정을 해달라 했는데도 잘 안 해줬어요. 독점이니까. 쓰려면 쓰든가.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회사에서 C++의 단점을 극복하고 탄생된 게 바로 제임스 고슬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 팀의 팀장이겠죠.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 게 바로 자바예요. 그리고 자바는 유료가 아니라
쉐어, 그러니까 프리예요, 프리. 돈을 안 줘요. 물론 C++도 개발자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라이센스 비용을 줍니다. 근데 얘는 자바는 1990년대 94년에 만들어졌다라고 릴리즈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때쯤에 이제 인터넷이 서서히 만들어져서 네트워크망이 이제 구축되기 시작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자바가 등장을 하면서 뭐 C++의 단점을 좀 극복을 했어요. 얘는 단일 상속밖에 안 돼요. 다중 상속을 하게 되면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차 싶거든요. 그래서 C++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받아주고 이제 계속 C++도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는 거죠. C++ 지금 현재 17 버전까지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제임스 고슬링에 의해서 자바가 만들어져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관리를 했는 것까지 좋은데 경영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010년도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오라클에 인수가 돼요. 그러니까 합병이 돼버려요. 그리고 선 마이크로 시스템,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있던 사람들이 오라클에 뭐 인수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인수가 됐겠죠. 예. 왜? 그때 이 자바를 계속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오라클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표는 고슬링은 제임스 고슬링은 회사를 떠났죠. 라이센스를 완전히 마이크로 시스템즈,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가지고 있던 자바의 독점권을 M&A를 통해서 오라클사에게 넘기면서 뭐 자기는 큰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은퇴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오라클이 이제 무기가 두 개가 생긴 거죠. 뭐예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안 쓰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게 오라클이에요. 오라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저장 시스템 도구만 가지고 팔고 장사했던 애들이 이제 자바라는 언어의 독점권까지 지녔다. 그럼 개발 언어까지만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바로 개발하고 오라클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했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던 회사들은 처음에는 2010년도 인수해서 처음에는 그냥 유료화 정책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좀 이제 오라클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개발과 관리를 오라클이 이제 전적으로 주도하게 되는데 자바는 전 세계에서 그때만 해도 무료라는 장점과 언어의 안정성 그리고 메모리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계속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언어 1위로 군림을 하고 있었어요. C 언어하고 1, 2위를 다퉜어요.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언어 자체는 무료이다. 근데 2010년에 인수를 하고 나서 오라클이 시비를 걸어요.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한 다음에 특정 자바 JDK에 대해서 유료화 정책이 없다고 해놓고 유료화 정책을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물론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일정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구글이 딱 타겟이 돼요. 그래서 오라클은 구글한테 구글은 자바 JDK를 통해서 안드로이드의 핵심 프레임워크와 여러 서비스를 이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94년도에 릴리즈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2010년까지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라클은 구글에게 몇 가지 자바 SDK를 사용한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특허 사용료를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조 정도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바로 안 만들어진 언어들이, 자바로 만들어진 플랫폼들이나 이런 툴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용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글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데도 뻗쳐나갔겠죠. 그래서 2010년도에 인수하고 나서 유료화 정책 때리고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구글한테 요청을 하고 소송을 걸어요. 그리고 나서 1차 소송에서 패소를 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안 찾아봐서 뉴스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으나 일단 이런 것만 바라봐도 구글이 이를 거부하면서 구글과 오라클은 긴 시간 동안 법정 소송을 벌여왔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자바를 이용하기 전에 몇 가지 이해관계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게 유료돼서 회사, 그러니까 개인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누군가가 오너라든지 개발 회사의 직원이라든지 등등,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걸 사용하면 돈이 들고 어떤 걸 쓰면 돈이 안 들고 뭐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해서 1차 초소송에서는 패소했어요. 그런데 다시 걸었어요. 또 아시겠죠? 페이스북에도 제가 알기로는 걸었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라클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장과 개발 툴에서 양대 무기와 방패를 지니고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2010년도에 M&A 하면서부터 당연한 수순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다음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자바 언어와 오라클 JDK 그리고 오픈 JDK 그리고 이런 것들을 뒷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구글이 어떻게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등장 배경이 나오겠죠. 그죠? 예. 이런 역사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시간이 좀 된 관계로 여기서 하나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고 이제 뭐 개발 환경 세팅하는 부분까지 쭉 보고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